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NRB라는 한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두 개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막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면서 거의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기대랑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딱 선을 긋고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반된 시선들을 한번 맞부딪혀 보면서 이 모듈러 건축 기술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딱 그 고전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꿈을 보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숫자를 보고 투자할 것인가?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네. 한쪽 리포트에서는 심지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 그 유일한 해법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와, 그렇게까지요? 과연 이 거대한 정책의 바람을 믿고 돛을 올려야 할지,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오늘 그 갈림길을 함께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뜨거운 기대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근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리포트는 NRB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아주 탄탄해 보이긴 했어요. 네,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죠. 속도, 기술, 그리고 제도. 속도, 기술, 제도? 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속도는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공장에서 80%를 만들어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니까 공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맞습니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달콤한 제안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셈이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아, 이 부분이 기대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정부가 모듈러 공법에 관심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꼭 NRB여야만 하는 거죠? 네네.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회사들도 분명 있을 텐데 NRB가 아니면 안 된다는 뉘앙스는 너무 강한 주장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NRB의 기술적 차별점이 드러나죠. 어떤 차별점이죠? 다른 회사들이 주로 저층 건물에 쓰이는 경량철골, 그러니까 스틸 모듈러 기술에 집중할 때 NRB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0층 이상 고층 콘크리트 모듈러 특허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 콘크리트. 네. 정부가 도심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하는데 다른 회사 기술로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층 상가나 학교 건물 정도는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심의 고층 아파트를 모듈러로 지려면 현재로선 NRB의 기술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게 바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제도요? 네. 지금 탈현장 건설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추진 중인데 이게 통과되면 모듈러 공법을 쓰는 회사에 용적률 상향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요. 와, 그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그냥 NRB와 손잡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그런 시장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측이죠. 와, 정책 방향, 독점 기술, 법적 지원까지.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두 번째 리포트는 이 장밋빛 그림에 어디를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 리포트는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을 딱 두 조각으로 나눠서 보라고 조언해요. 두 조각이요? 네, 하나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실, 팩트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실현될지 모르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과 시나리오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시나리오인 거죠? 우선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현장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듈러 공법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 정책 발표에서도 확인되고요. 네, 그건 그렇죠. NRB가 고층화에 유리한 콘크리트 기반 기술을 가진 것도 검증된 사실이죠.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NRB의 기술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는 점. 아, 그리고 OSC 특별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서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라는 점. 이 두 가지는 아직은 희망이 섞인 시나리오 단계라는 거예요. 결국 정책 방향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고는 있는데 아직 돛을 올리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네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회사가
정책이라는 바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본질이 우리가 아는 건설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더군요. 네, 그 부분이 이 기업의 가치를 뭐랄까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포인트죠. 바로 렌탈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5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일회성 건설 매출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학교 건물,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은 한 번 만들면 99%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99%요? 와. 그래서 감가상각이 끝나고 나면 그 자체가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는 현금 자판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 프로젝트처럼 한 번 수주해서 지어주고 끝나면 다시 일감을 쳐줘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미 설치한 모듈러 자산들이 마치 부동산처럼 계속해서 월세를 벌어다주는 구조예요. 아, 그래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11.2%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리포트는 여기서도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재무제표를 깊게 들여다보면 2025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마이너스 8억 원, 그러니까 적자 상태라고 지적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회사의 플랫폼 잠재력이 아직은 잠재력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물론 리포트에서도 설명하듯이 공장 증설에 따른 이자 비용이나 파생상품 평가 손실처럼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비현금성 비용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적자일 수 있어요. 그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회계상의 숫자일 뿐이라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 회사를 단순 건설사가 아닌 안정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제대로 평가해 주려면 결국 증명이 필요해요. 증명이요?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라는 지표로요. 아, OCF.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회계장부상 이익이 나는 것과 실제로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아, 네. 마치 월급은 300만 원인데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 다 내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것과 비슷해요. 비유가 확실하네요. OCF가 플러스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제하고도 회사의 금고에 현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아하. 시장은 바로 그 증거, 즉 통장에 돈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직 NRB는 그 증명이 필요한 성장통을 겪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와, 비유가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게 진짜 현금으로 증명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의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주력 시장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하던데요. 네, 모듈러 학교 시장에서는 이미 확실한 강자로 자리매김했어요. 맞아요. 2023년에는 시장 점유율 3위였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2025년 3분기에는 27%로 1위에 올라섰더라고요. 그렇죠. 초기에 경쟁사들이 품질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시장을 장악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라는 확실한 캐시카우에서 번 돈으로 주택이라는 더 큰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군요. 아, 그렇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한 게 그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봐야죠. 안정적인 수익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인지 첫 번째 보고서는 지금 주가가 정말 싸다고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있죠. 국모가가 2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0원대까지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 이 시점이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고 강력한 매수 기회라는 거죠. 시장 1위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긴 해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리스크도 확인해야 해요. 리스크요? 네, 두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리스크가 몇 가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버행,
즉 잠재적 매도 물량 문제예요. 아, 초기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그거죠? 네, 2026년 1월에 일부 벤처 캐피탈의 보호 예수, 즉 의무적으로 팔지 못하게 묶어뒀던 기관이 풀려요. 이건 기업의 가치나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팔려는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수급의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하죠.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아직은 학교 같은 관급공사 비중이 높다 보니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실적이 흔들릴 수 있는 예산 변동성 리스크도 존재해요. 아, 정부 예산? 물론 앞서 말했듯 주택시장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이 리스크는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상장 IPO를 통해 들어온 자금으로 부채 비율을 233%에서 86%까지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빚이 크게 줄어서 재무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 시간인 것 같네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두 리포트의 최종적인 조언은 어떻게 갈리는 거죠? 첫 번째 리포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학교에서 번 돈으로 정부와 함께 집을 짓느니다. 이거죠. 와, 딱 들어오네요. 확실한 캐시카우, 독보적인 기술력, 정책과의 완벽한 싱크로율. 이 모든 걸 갖춘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18,000원, 중기 목표가 25,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화끈하네요. 그럼 두 번째 리포트는요? 훨씬 신중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두 번째 리포트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투자 판단의 핵심은 정책 기대가 아니라 확정 계약과 현금 흐름이다. 아, 즉, 꿈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움직이라는 거죠. 증거라.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증거,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제시해 주나요? 정확해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계기, 그러니까 트리거들을 두 종류로 나눠서 아주 친절하게 정리해줬어요. 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확정적 계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확정계약 공시가 나온다거나 네. 반복적인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는지를 직접 보라는 거죠. 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들이네요. 그럼 두 번째 종류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 계기예요. 이건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현실화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죠. 예를 들면요? 앞서 말했던 OSC 특별법의 인센티브 조항이 실제로 법제화되는 것, 혹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모듈러 공법 비중 몇 %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되는 것 같은 것들이요. 와, 정리가 정말 명확하게 되네요. 네. 결국 한쪽에서는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으니 지금 바로 서핑보드에 올라타라 고 외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도가 해변에 거의 도착해서 부서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조언하는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투자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쪽에서는 정책과 기술이 맞물린 저평가 성장주라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들었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기다리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건 스토리와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라는 정말 고전적인 투자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을 어떤 뉴스를 눈여겨봐야 하고 재무제표에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갖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긍정론자의 주장이 현실이 되는지 혹은 신중론자의 우려가 해소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점을 얻은 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NRBD의 역할을 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고층 콘크리트 모듈러 기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입증이 돼서 대형 민간 건설사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초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이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NRB가 정부의 파트너를 넘어 대한민국 주택시장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